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동이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겨울의 시작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보온법이라 할 수 있는 난방, 내복 입기가 생각나면 그게 바로 겨울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게 안팎에 꽃방통 있잖아요. 거기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겨울이 왔구나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느끼세요, 겨울 시작을, 장혜진 씨는? 저는 일단 제 학교 연구실이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좋다. 네. 야. 근데 이제 가을에 울긋불긋하게 예쁘다가 갑자기 뭔가 좀 차가워진 느낌으로 변할 때, 그리고 그 앞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요, 도서관이 있어서. 근데 점점 그 추우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렇죠.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 변화에서 이렇게 겨울이 오고 있고 한 해가 가고 있구나 느낍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청각에 의존해서 뭔가 이 시간의 변화를 많이 좀 감지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즌에 따라 가지고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월에 한복판이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나오고 우리 또 4월 되면 왠지 봄바람 휘날리며 이렇게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계절송. 이 정도의 시기면은 그거 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가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살짝 그 노래, 지나갔습니다만 예, 이용 그렇죠. 씨의 노래. 그 노래 들으면서 또 이제 겨울이 오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또 이제 피부가 땀구멍이 이제 폐쇄가 되고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저는 계절의 변화를 공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촉감으로 가을 겨울을 느끼는데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더 추워지면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겨울 옷들을 꺼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강경문 씨는 뭐 복장은 아주 가을 복장이에요. 그러나 겨울, 이럴 때 난 겨울이 왔다고 느낀다. 제가 대정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정하면 방어. 나왔다. 나왔다. 며칠 전에 제주의 겨울. 이제 수족관에 보니까 방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의 철, 겨울이 왔구나. 또 이 자리를 빌어 21일부터 24일까지 방어 축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그리고- 그리고 홍보맨이에요. 그 제작진께 한마디 또 하고 싶어요. 이 지금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정말 겨울이 왔는데 이 문은 언제 닫아주는지,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왜 지금 물었는지. 외투를 입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게 더 화면빨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강렬해 보여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진짜 겨울이 왔구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맞겠네요. 예. 뭐 따뜻한 거실에서 저녁 뜨끈하게 드시면서 우영팟 보시는 것도 좋은 겨울나기 방법이 아닐까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영팟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마무리된 도의회 임시회, 얼음 임시회보다도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제2공항 관련은 물론이고요. 각종 안건, 조례 잇따라 부결되거나 심사 보류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안을 지켜봤을 고지엘 씨가 이 소식을 준비하셨죠. 마르크스하고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가운데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라는 되게 많이 회자되고 많이 인용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저번 조례안 심사를 본 거를 딱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유령이 제주도 의회를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바로 심사보류라는 유령이다. 네. 이번 조례 심사를 보면은요, 심사보류라는 게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정말 의원들이 정말 당면해야 될 문제를 당면하지 않고 정말 꼼수처럼 피해가는 이런 수단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담도 도민들 관심이 하영 못아졌던 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그 후제 나오는 말들이 더 노실기만 허우다. 제2공항이영 카지노 같은 도툼거리들을 목가죽하부텐 소무 기대가 커수다마는 쿠사리만 들으면 끝나신디양.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냉긴 것을 한번 살펴보구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 꺼내야 될 내용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관련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1일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렸었는데 김경학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담회 시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원철 위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심사는 그래도 이게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건데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심사를 요구했는데 결국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거쳐서 그랬죠. 예, 모두 네. 11명 중에 6명이 심사 보류에 찬성을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의장 직권으로 이걸 상정할 계획이었는데 예, 그런 의지를 또 보였고요. 네, 그렇죠. 의장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공동 발의한 여러 의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의회의 의장조차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좀 도민사회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어떤 공론화에 대한 이 어떤 그 의지가 있었는데 도정을 향해서도 공론화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뭐 성명도 내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 2명이 이거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찬성을 하면서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지만 이게 끝나자마자 또 민주당이 또 당론으로 또 이제 이거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어쨌든 15일 정례회 이제 아마 이제 상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과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 특위가 심사 보류된 결정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꼭 한마디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의원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게 맞는가. 지금 도민들이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겪고 계시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부추기고 극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의회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빨리 당론으로 정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회기에 빨리 올리겠다라고 결정할 게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제 안건이 심사가 돼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리어 행정청을 향해서 통일하된 목소리도 못 내고 이거는 지금 최악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그 민감한 사항을 소나기로 비유했을 때 일단 소나기는 피해 가자라는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 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표결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의회 의석수는 지금 44석이잖아요. 교육위원을 포함해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훌쩍 넘는 28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이 느꼈나 봐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결정이 없다라는 거는 그 도민들이 봤을 때 큰 혼란이 가중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또 표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도 눈에 띄는 결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카지노 조례도 그렇고요. 불발된 살찐 고양이 조례, 반대로 통과가 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서 다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거든요. 장혜진 씨는 어떠세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이제 카지노 조례예요. 네, 카지노 조례는 지금 결국 본회의에 아예 부의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이 된 것인데 그 도의회 고충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기존에 저희 잘 아시겠지만 랜딩 카지노가 신화 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가면서 면적이 거의 뭐 7배 가까이 이제 800제곱미터에서 뭐 5,580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수치상 8배, 7배 뭐 이렇게 뭐 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에 좀 놀라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또 이제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옮기겠다. 이제 드림타워로 옮기겠다. 그 과정에서 또 1,200제곱미터를 4,800제곱미터로 옮기겠다라고 하니 이제 카지노에 대해서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좀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규모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통제해볼까? 그럼 너무 크게 변경하는 거 10% 이상 확장되는 거 막자. 그리고 이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업소가 아예 멸실된다든지 뭐 재건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자라고 도의에서 이제 논의를 해봤던 것인데 사실 이게 만약에 통과됐어도 곧바로 사업자 측에서 변경 허가가
안 받아지면은 허가 취소 소송으로 갔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조례가 법률 위반이 아닌지가 다퉈졌을 것입니다. 도의회가 여러 가지 쟁점을 좀 고민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접은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 거고 맞아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추진 사항으로 했던 갱신허가제를 그렇습니다. 도입을 해야 네. 되거든요. 갱신허가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맞아요.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의 사업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뭐 불법적인 사안, 뭐 호객행위라던가 여러 가지 뭐 불법 도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이라던가 고용창출 등 뭐 사회적인 복지 혜택이라던가 기여하는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면허를 다시 이제 허가를 다시 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말씀드린 법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흐지부지 됐고 지금 국회에서도 뭐 다시 논의된다. 5년 단위로 하는 건 너무 짧다. 그럼 10년으로 해보자. 10년 너무 길다. 5년, 그럼 10년 예, 얘기하고 있고요. 7년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되고 도의회가 지금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발표한 만큼 좀 도의회하고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자가 면세 사업권을 땄다고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5년 단위라든가 몇 년 단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독점적이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어떤 영업에 있어가지고 일단 특혜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카지노 같은 어떤 이런 사행 산업 역시 이 어떤 사행 산업을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더 예민한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목표하는 대로 변경 허가를 얻어서 드림타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정말 돈의 한 가운데, 시대 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근처에 반경 1km 내에 지금 유치원부터 맞아요.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무려 이제 15개 정도 있고요. 15개 교육시설이 있고 학급도 421학급에 그다음에 학생 수도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통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도박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여러 도민들의 걱정이 좀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갱신허가제로 가는 게 맞고 결국에는 관리 감독을 얼마나 충실히 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불발된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공기관장의 이제 최고 임금을 이제 제한하는 조례잖아요. 근데 제주도라는 특수성 안에서 이걸 다시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생활 임금이 생활 물가가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되게 높고요. 그리고 임금 수준은 또 낮잖아요. 최저 임금에 비해서 6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제주도에 6곳이나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소득 양극화나 뭐 사회 불평등 문제나 최근에 뭐 청년 이슈들도 많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이게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주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적합하게 이제 통과돼야 할 조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봤더니 지금 벌써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8일부터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마련했어요, 조례로. 그래서 이게 뭐 조례를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고 시장이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근데 사실 이 얘기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일을 잘해가지고 경제성을 막 도모했다면 이렇게까지 막 비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 제주도 사례만 봐도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창출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예산도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적 성과는 없고 그런데 연봉은 좀 지나치게 높다는 평을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약간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통과 못한 이유가
서귀포 의료원은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역 의료 활성화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너무 박하면 지금도 어려운데라는 것을 좀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건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기관의 실적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등의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좀 예외를 두는 부분 그렇게 해서 공통 기준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의미인 거지 이건 뭐 법으로 무조건 얼마 이상 주지 말라라고 추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다양한 어떤 논의들 그리고 기준들을 담아볼 필요는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조금만 세심하게 기준을 다듬는다면 네. 언제 도입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조례한 것 같습니다. 네, 참 할 말이 많은 임시회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구조됐던 유기동물을 비밀리에 안락사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유기견 없는 말을 만들겠다며 무차별적으로 포획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혜진 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뉴스를 보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그 기사들에 달렸던 댓글을 대신 말씀 한번 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돈 없는 잔인함이 아닌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느꼈던 충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름덜 신디 내부짜정 진례에 돌아댕기던 동물들은 그 마지막 졸음조차 볼침이 우스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사체가 사료 맹그는 데 쓰였던 허염신디양. 사료를 맹근 업체형 인형 내 책임이 아니고랜 허는 제주도. 조조시 조사허영 책임자를 초자냉 와싹하게 벌조사할 거우다. 지금 문제된 것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물보호센터에서 질병 등으로 이제 동물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업 등록된 곳에서 작물시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잘 그것도 심정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 폐기물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일반 매립. 제주시 매립장에 보내서 매립을 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매립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매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매립으로 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9년도부터 이제 렌더링 업체에 보내게 됩니다. 렌더링이 뭐냐. 130도씨 고온, 그다음에 7기압이라는 특수한 고온 고압 처리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폐기물이면 매립도 되고 소각도 돼서 소각의 방법이어서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센터는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낸 이후에 지금 이 문제 사단이 발생한 거는 이 처리를 거쳐서 렌더링 처리를 거쳐서 발생한 이 분말을 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제 사료 제조 업체로 보내가지고 동물 사료에 이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 첫 번째가 들죠. 과연 이 렌더링을 통해서 발생한 분말을 사료로 쓸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사료관리법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동물 사체는 사료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동물 사체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처리를 갖춰가지고 나온 사체는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특수한 처리 방법 중에 렌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렌더링 업체에서 보낸 사료 제조 업체에서는 그 분말을 가지고 감미 사료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체를 보낸 것이 어디냐. 동물보호센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재활용하거나 특히나 사료로 쓰는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 특징상. 그러면 말 그대로 폐기물로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일단 소홀히 한 게 좀 너희 문제다. 마음대로 처리해라. 네, 이런 건 거잖아요. 아니고 더구나 그 보낸 곳이 사실은 폐기물 처리업도 하지만 감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실제 제조 이권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업체 특성을 봤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를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비판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2019년 9월 4일에
지금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속해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하니 동물보호센터는 거기 속해 있고 그럼 동물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라라고 회신을 준 거예요. 의료 폐기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처리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때도 그냥 그 이후로도 계속 일반 그 렌더링 업체로 보낸 거죠.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냈고 실제로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제주도에서 10월 10일에서야 이제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돌고 돌아서 반려동물을 결국 어쨌든 장묘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못하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좀 동물 장묘 처리 시설이 등록된 업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부분입니다. 네.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동물 장묘 이 현실적으로 죽음을 맞은 그 반려동물에는 이 거꾸로 장묘 시설 저 장례 식장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장묘업 등록전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적으로 그 장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유기견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가족과 이제 같이 했던 뭐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뭐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동물들을 이제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추억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제일 씨는 뭐 우리 알다시피 그러니까 고양이 저는- 키우고 있고 예, 지금 저 집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예, 강경문 씨는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들하고 좀 있으면 방어를 키울 예정입니다. 저기 그리고 물고기 디스커스 어, 크게 키우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그만 물고기가 키우다 한 마리가 죽어도 그게 가슴이 아픈데 이 문제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유기견입니다. 고재 씨는 어떠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변화하는 시대상이 있고 지금 또 반려동물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반려동물이나 이런 그런 것을 접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에 예. 따라 가지고 감정을 좀 약간 법이 이제는 법이라는 그릇이 좀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뭐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동물권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감정을 다 제쳐놓고라도요. 렌더링에서 동물 사료로 쓰이게 되면 그게 결국 뭐 돌고 돌아. 과정 거쳐서 사람이 또 이렇게 뭐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염병들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흡수가 된다. 이럴 염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라도 이건 뭐 금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연 씨는 어떠세요? 아까 동물보호법 얘기를 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나라와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오, 퀴즈. 네, 네. 독일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법을 만드셨더라고요.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히틀러가요? 네. 가장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히틀러가 이제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동물 학대 시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서하는 법을 세상에. 만들었어요. 유대인 위의 동물. 네, 1830, 유대인 위의 동물. 1933년에. 네네. 그래서 그 동물보호법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마련된 만큼 독일에서 동물 관련한 법들을 이제 유기견 관련한 뭐 보호서나 관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펴보고 싶은데 그 케어라고 동물 보호 단체가 유기동물들을 안락사시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기동물들을 케어를 하다가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되겠죠. 동물보호법이 막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늘어날 텐데 기하급수적으로. 네, 굉장히 어떻게 늘어날 텐데 네. 그거에 대한 방책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 동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티어하임이라는 공간이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요.
이 보호소에서는 뭐 새, 뭐 아까 고 생선도 키우신다고 하셨지만 생선 뭐죠? 물고기. 네. 갑자기 우리가 고등어 방어 키우고 싶어. 방어 얘기를 너무 많이 같이 한다고 했더니 고등어 2마리 키우고 싶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물고기를 키우시는데 바다 물고기, 생선 방어를 생선 또 앞에서 드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사실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반려어잖아요. 반려를 키우고 계신데. 네. 아, 그 티어하임 그 말씀드린 네. 동물의 집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축구장 22개를 합친 정도의 규모예요. 네. 아마 뭐 참고 사진 보여주시겠지만 진짜 약간 스타디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유기 동물들이 예, 계속 예. 들어오면 왜냐면 햄스터, 뭐 새, 뭐 이런 모든 동물들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동물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가능한가 하면 이제 시민들이 입양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보호소의 90% 이상의 동물들이 다시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기동물들이 다시 들어오고 관리가 되고 입양을 보내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독일에서는 펫샵이 운영되는 게 또 금지래요. 아까 말씀하신 동물을 어떤 상품이나 물건으로 보는 이제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할 펫샵.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물보호소에 가야만 이제 잘 관리된 이런 반려동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이 또 있어요. 유럽에서 동물을 키우려면 네네. 자격증이 이론 있어야 시험을 된다? 봐야 하고요. 이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또 실기 시험도 봐야 되는 실습, 이 개를 훈련시키는 실습을 하는 자격증을 하는 도입한 주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은 다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만 이런 세금으로 거치는 개 관련해서 반려견 관련해서 거치는 세금이 140억 원에 가깝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반려견에게 뭐 들어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견주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간에서 이제 단체나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랑 민간이 이제 반반씩 이제 혼용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뭐 싱가포르, 대만,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시 지경으로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나 관련 단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 마련을 점점 해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뭐 아시아의 사례를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나 이렇게 도에서 지경으로 관리하는 유기동물 단체들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기 이제 유럽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제주도 얘기를 또 하죠. 예, 예. 제가 그 제주도 유기인 동물 증가율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주에는 2014년 1,767마리 유기동물이 그리고 2018년에는 6,842마리로 4년간 387%로 약 4배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증가했거든요. 뭐 올해 초 읍면 지역에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올 8월에 그 보면은 이미 4,715마리의 유기동물이 벌써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가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주민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려견도 같이 오면서 뭐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유기하는 그 사례가 뭐 빈번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입양을 하려거나 그리고 내 그 반려견을 찾으려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 이게 제주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그 정보화 그 시스템이 좀 더 많이 확장돼야지 않나라고 또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기동물이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저희가 많이 논의했는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큰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애정을 갖고 잘 끝까지 책임감 있게 키워주시는 게 제일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가 2단계. 그리고 오늘 논의한 사체와 관련된 처리가 또 3단계로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제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제주도민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입춘이면 입춘구 또 영등 따른 영등 구판을 벌이게 됩니다. 제주도민들에게 구순요 이제는 민간신앙 넘어서 속에 내재된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경문 씨가 이 소식을 준비하셨죠? 예. 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념 행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사라봉 인근에 있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산바람 타고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산 등재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벌써 10년이군요. 칠머리당 영등굿 인간문화재인 김윤수 선생이 직접 굿시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윤수 선생은 일대 예능 보유자인 안시인 신방이 타계하면서 1995년에 그 뒤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분이죠. 영등굿을 직접 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저 현장에서 좀 숙연했습니다. 예.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무사한 영을 빌어봤습니다. 이 신방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김윤수 선생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쳐온 큰 신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선생이 남다른 생애가 정말 빛나 보였습니다. 보면 정말 아직도 젊어 보인 것 같아요. 전수관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네, 저희보다 많이 뛰더라고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다른 굿하고 틀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칠머리 땅이 80년도에 그 지정이 되면서 그 후에 이제 계속 제주도 이 무속 신앙을 되살리고 바다와 그 해녀 또 어부 그 안영에 기원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유네스코로 인정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늑한 과거의 굿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제주 사람들은 신에게 기대어 풀지 못한 마음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고단함을 달래왔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은 김윤수 선생이 예능 보인자로 뒤를 이은 1995년 첫 해 과거 영상 자료입니다. 네. 24년 전인데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해녀 신앙과 민속 신앙을 전승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해녀굿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또한 그 가치를 이어받아 1980년에는 국가무형문화로 처음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김윤수 선생을 비롯한 많은 무속 연구가들이 굿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10년 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 정승자가 찾기가 지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의 소중한 그 전통 문화가 끊어지는 것을 김윤수 선생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젊어 보이고 잘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보존회 회원이 약 한 25명 됩니다. 한 25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나이도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몇 사람 있고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옛날같이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생활비 뭐 그렇다 해서 뭐 문화재청에서나 또 뭐 도에서나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영등굿을 뵙다가 뭐 이거 뭐 배워봤자 뭐 아무것도 도움 안 주는데 배워서 뭐 하느냐 해서 나가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도를 했다가 전승을 포기한 그런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경문 씨가 그 현장에서 리포터 역할까지 하면서 수고 많으셨는데 그 지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이? 칠머리당 영등굿. 그 가장 제주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서 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다음 제자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반갑습니다. 막연히 느껴오고 알아왔던 무속인데요. 진작에 해야 할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칠머리당 영등군 그 가치를 더 알리고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일 씨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주도 역시 예전에 보면 이제 당 500, 절 500이라고 할 정도로 이 민간 신앙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신 타파 운동이라는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심이 됐었던 게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 신당 파괴를 하는 그런 활동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가 워낙 또 당이 많다 보니까 어떤 탄압에 또 약간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굿을 할 때면 공무원이 찾아가가지고 새마을 운동 때문에 이거 굿 못 하시는 거 모르냐고. 그래서 회방을 놓아서 이제 굿을 그만두면은 그걸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실적 보고를 올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부터 더 이상 무속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받고, 예. 소음을 핑계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 유치장에 가두고, 심지어는요, 그 동네에서 좀 약간 불량배, 요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구판에서 이제 회방을 놓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당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인들의 어떤 사고 체계, 제주인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을 담아놓은 또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늦었지만 보존해야 될 것이 그래도 많이 육지에서 오는 분들은요. 여행 코스 요즘은 그 당, 본향당 이런 코스를 넣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보존을 더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문화를 좀 앞장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영등할망이라는 그 신화가 굉장히 컨텐츠적으로 발굴할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람의 신이라는 제주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간 제주에서 개발해온 컨텐츠에 좀 한계가 있어요. 뭐 해녀나 도라르방 같은 고정적인 이미지로 제주의 이미지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신화에서 더 이야기들의 폭이, 상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거기서 더 많은 캐릭터들이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좀 상품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의 아키타라는 마을에는 나마하게라는 도깨비 캐릭터가 있대요. 이게 영등할망이 왜 음력 2월에 제주를 늘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도깨비는 정월대보름에 일본을 찾아오는 신인데요. 마을 청년들이 도깨비처럼 분장을 해서 이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아기가 있는 가정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게으른 애는 없냐, 뭐 버릇없는 애는 없냐 이렇게 막 훈계를 해주는 어떤 장치 같은. 일본판 네네. 헬로윈.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에서 친근한 이미지인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고 이제 실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캐릭터를 아키타 공항에서부터 이제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굿즈죠.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홍보하고 이제 알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물건을 사서 상업적으로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사실 영등할망이 친근한 캐릭터잖아요. 제주도의 생선, 우리 말은 이제 어획을 많이 할 수 있게 씨를 뿌려주는 이런 굉장히 고마운 신인데 잘 개발을 해서 좀 상품화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수관을 가 보면은 그 유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유탁 운영에서는 체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도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뭐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과 교육과 이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를 거꾸로 그 제자를 얘기가 나왔지만은 자연스럽게 이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고요. 또한 여기에 앞서서는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 운영에 대한 그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후계자가 이렇게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제주의 무속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게끔 그리고 결국에는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게끔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제주의 그 유네스코가 인정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유산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좀 계속 느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 가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엔 뭐 앞서 말씀드린 것도 문화가 관련돼 있습니다만 역시 가을엔 문화가 소식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이나연 씨가 준비를 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예. 지난 한 주간 미술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서귀포시에서 마련한 이제 문화도시 기획전 관련한 이제 검열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aichi 트리엔날레에서 왜 소녀상이 검열이 되면서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생긴 거예요. aichi 트리엔날레 경우야 이제 국가적 이슈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열 문제였다면 이건 그냥 제주도 내에서 제주 4.3을 다룬 작품에 대한 검열이었거든요.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서귀포시가 문체부 지정의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이 됐고요. 그 예비 지정이 되고 올해는 이제 본 지정에 앞서서 이제 올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기획전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그 관련한 기획전인데요. 지난 10월 16일 날 오픈을 했고 11월 1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회관의 그 입구에 마련된 전시 공간이고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미 작가의 걸어 들어가고 걸어 나오고라는 작품이 보이게 전시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작품은 4.3을 사실 직접적으로 다루지도 않아요. 이제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 제주도에서 발행된 신문의 일면들을 모아서 나열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작성된 작품이에요. 신문 일면만 붙여놓은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발행된 신문이고 그래서 이제 4.3을 보는 역사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제 제주 시민들도 이제 4.3이라는 역사적 상흔을 겪어내고 어쨌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나오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을 표현해준 담담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검열이 됐는가 보세요. 10월 16일 날 이제 이 노지문화전이 오픈을 할 때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오프닝 뒤에? 공연 뒤에 정확히 연미 작가의 원래 작품 있을 사이즈에 자리인데. 맞게 노지가 미래다라는 슬로건이 걸린 현수막이 부착이 된 거예요. 가렸군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면 작가와 기획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담당 행정 공무원이 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이제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날 이 현장을 본 작가와 기획자가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요. 오프닝 공연 때문에 가렸다라고 서귀포시는 해명을 했는데 이조차 좀 석연치 않은 것이 기획 단계 때부터 계속 뭐 4.3 관련한 작품이 들어갈 필요가 우리 문화도시 전시에 있는가라는 이슈를 계속 이제 공무원분들이 지적을 하셨대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공연을 하는 장소 뒤에 사진 찍기 좋게, 이게 어쨌든 공연을 보기 좋게 뭐 설치를 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요. 이조차 정말 계속 석연치 않은 것이 이제 16일 오프닝이었고 21일 날 문체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전시를 방문했거든요. 이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이제 서귀포시가 본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일 날 심사위원들이 올 때 한 번 더 이걸 가리겠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기획자랑 작가가 그때부터 반발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오프닝은 넘어갔었어요. 네, 정말 공연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잠정적인 양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심사위원이 올 때 또 한 번 설치를 하겠다는 거에서 이건 정말 강력한 검열이다라고 해서 이 전시에 참여했던 15인의 작가들이 공동 성명서를 제출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1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31일에, 그러니까 정확히 한 전시 이후로 한 15일이 지난 시점에 서귀포시에서 또 해명을 내놓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연 때문에 가린 거고 이제 작가와 기획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서귀포 시장님이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작가분과 기획자분은 지금 사과를 받아들인다 하고 사건이 이제 마무리 지어진 시점이에요. 일단 글쎄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이 네. 4.3이 국가 추념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도시 지정과 어떤 상관이 있고 이게 보여지면은 곤란해질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게요. 그 가리는 부분이 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네. 얘기를 제가 좀
저는 이제 뭐 서귀포 시장님도 뭐 4.3 유족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서귀포 씨가 이게 오로지 4.3이기 때문에 막 4.3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배척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참 안타깝게 벌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아까 작가의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 행정청이 좀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이 발생을 한 거라면 지금 서귀포 시장님의 어떤 사과도 작가님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보훈 심사에 선정되기를 많은 도민들, 서귀포 시민들이 바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문화예술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아픈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양윤경 시장님이 계신 서귀포시라서 더 이게 이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명을 볼 때 저는 이 후진국적인 해명이다. 그냥 시원하게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한 거다. 라고 했으면 좋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 4.3에 대해서는 정말 그 민감한 거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 4.3 유족들 지금 이게 지켜봐서 그 마음이 편안치 않을 겁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서귀포시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4.3 유족의 심장을 헤아리면서 앞으로 이 4.3의 문화적인 것도 신경을 쓰면서 이제 노지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일본에서 그 소녀상 전시하는 거 이게 무슨 뭐 그 일본 정부에서 사전 검열을 하네 뭐네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반발하고 불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었고 그거는. 예. 작은 실수도 반복하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 그 강정국제평화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관을 요청을 했는데 작품 중에 일부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귀포시가 그때 대관 허가를 안 내줘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행정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좀 문화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좀 이런 걸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 성숙해진 문화행정 기대하겠고요. 서귀포시의 문화도시 지정도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추위가 조금 더 느껴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